네, 오늘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2025년 화제작, 어제 오스카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여러 가지 상을 탔죠. 지금 원배틀 어나더하고 두 상이 두 영화가 거의 영화를 많이 휩쓸었던 것 같고, 여우주연상은 햄넷에 나오는 배우가 탔다고 했었습니다. 윈니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솔직히 고백하면 아주 재밌게 보진 않았었는데 네네. 오히려 윈니는 정직합니다. 네. 오히려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되새기는 과정에서 아, 영화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이제 많더라고요. 이 영화가 왜 단순히 무서운 뱀파이어 영화가 아닌지 그 핵심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영화에서 음악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음악 영화입니다. 그쵸. 진짜. 네. 음악을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이 영화를 블루스 빼앗기 네. 정도로 요약을 한 줄 정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뱀파이어들이 특히 이제 레믹이라는 그 등장인물로 레믹. 네, 네, 레미. 네. 상징되는 그 백인들이 맞아요. 이제 블루스를 탐닉을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블루스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스 자체가 단순히 그냥 슬픈 음악이 아니라 억압받던 흑인들이 이제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 고통을 담아서 만든 이제 음악이고, 그렇다 보니 그 자체가 어떤 저항의 생존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제 백인들, 그런 인종적인 그런 맥락이 영화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뱀파이어와 인간의 어떤 대결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겟아웃 생각 많이 났어요. 겟아웃 비슷하죠. 맞아요. 네. 조던 필 감독 겟아웃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 다만 차이라면 이제 겟아웃에서는 흑인들의 되게 건강한 육체를 탐을 하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블루스로 상징되는 어떤 그 문화나 이제 그들의 영혼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영화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뱀파이어라는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는 그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뭐 생명력이나 이런 영혼 이런 걸 더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가져가 버리는, 빼앗아가는 그런 게 좀 더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미시시피, 여기 있는 미시시피 델타 지역이 미시시피 블루스라고, 델타 혹은 델타 블루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블루스의 장르의 원형이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다 보니까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27살에 요절한 어떤 흑인 블루스 연주자가 있는데, 27살이면 엄청나게 젊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 음악 연주 능력이 뛰어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영화에서도 그분을 약간 모티브로 해서도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자꾸 너는 음악을 계속 기타를 가까이 하고 블루스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악마가 너 가까이 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이제 음악적 배경, 특히 억압받던 사람들의 의미에서의 블루스가 많이 배경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중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주인공인 중에 하나인 세미가 그 블루스를 너무 잘하는 피아노 연주자인 선생님, 그러니까 그 피아노 연주자를 중간에 리크루팅 하려고 갔었는데, 처음에 기타를 막 꺼내려고 하니까 너무 애송이 세미가 기타를 꺼내려고 하니까, 감히 너 함부로 너가 인생도 모르면서 어디 블루스를 한다고 하느냐, 약간 함부로 이 친구의 사촌이 아니었다면 뭐 손목을 잘라버렸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되게 하찮게 여기면서 블루스는 어떤 인생과 애환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 같은 음악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서의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이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들이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 전반에 보면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미국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어떤 거지 하고 잘 캐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는데, 특히 짐 크로우 법이 그 당시에 시행되었던 짐 크로우 법 때문에 영화 속 미시시피에서에 있는 많은 일상들이 통제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법이 어떤 거였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과 관련된 유명한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말씀하신 징크로우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뭐 기차, 뭐 화장실, 학교, 뭐 모든 일상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흑백으로 찢어놓는 그런 합법적인 어떤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족쇄였는데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 한 판결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플래시 대 퍼거슨이라는 판결이었고 이게 1896년에 있었던 판결인데 이게 8분의 1만 흑인이었던 호머 플래시라는 사람이 백인 전용 칸에 탔다가 쫓겨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판결의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이제 남북 전쟁 직후에 이제 그 재건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전쟁 끝나고 미국이 수정 그러니까 헌법을 수정을 해서 이제 제13조를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하고 제14조에서 흑인에게 시민권과 이제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이제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15조에는 투표권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완벽한 해방이었는데 문제는 영화 속에서도 그려지지만은 그 1930년대 미시시피는 여전히 지옥이었고 그 이유가 바로 법원이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을 내놓으면서 일종의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873년에 이제 Slaughterhouse Cases라고 해서 이 판결을 시작으로 그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주 정부가 이제 시민의 특권이나 자유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이제 못을 박아놨는데 이렇게 14조가 보호하는 권리를 이제 대법원이 아주 좁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 정부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어떤 법을 만들어도 제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차별받던 그 시절로 여전히 이제 흑인들이 합법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정점이 이제 그 플래시 판결이었고 그런 이 일련의 판결들을 의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말하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짐 크로우 법인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원 드롭 룰인가요? 한 방울 법칙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8분의 1 이야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의 한 분만 흑인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외양은 완전히 백인인 거예요. 외양은 완전히 백인인데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방울이라도 피가 섞여 있으면 그러면 너는 흑인이다 라고 이제 하고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종적으로 보면 인종주의적인 되게 관점이고 보면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백인이 완전한 것이고 한 방울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이면 좀 더 불결하거나 아니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염이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것과 건드리지 않는 신성한 백인과 오염된 흑인 이 모습을 그려놓은 게 아주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게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다. 나중에 브라운 대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판결이라고 100여 년 후에 100여 년 후는 아닌가 1950 몇 년에 나오는 유명한 판결이 나와서 뒤집히기 전까지 이게 여기에 영화에 그 판결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 판결을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흑백을 나누더라도 시설을 분리하기만 한다면 흑백을 나눠도 분리를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있기만 한다면 이건 분리한 것뿐이지 우리는 차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 교묘하죠. 저희가 많이 지내다 보면 우리는 각자 다르니까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지 분리하는 것이지 실제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논변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도 흑인은 흑인 화장실 쓰고 중간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기차에 갔는데 흑인 화장실 좀 열악한 곳에 있고 백인 화장실이 있고라든지 이런 모습이 들어오는데 분리는 하지만 완벽했지만 그 자체가 평등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그때 막 그 판결문을 플래시 판결 보면은 그 법이 어떤 그러니까 레이셔 인스팅트 그러니까 그 인종적으로 갖고 있는 어느 본능이나 그런 것까지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흑인들이 그러니까 separate but equal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해놨고 분리를 해놨을 뿐이다. 따라서 만약에 흑인들이 거기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그 흑인들이 문제인 거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진짜 궤변을 늘어놓는 정말 부끄러운 판결인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 크로우 법도 여기에 그런 내용으로 배경이 반영이 되었고 미시시피의 블루스라는 배경도 영화가 나왔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두 주인공이 시카고를 다녀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카고를 가는 것도 시카고 대이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미시시피에서 너무 흑백 차별이 심하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대이동이라고 큰 도시로 시카고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는데 거기서도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찾아보니까 영화가 이게 다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구나 싶었는데 중국은 흑인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되게 무슨 유토피아 같은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미가 그런 곳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1921년에 또 백인들에 의한 린치로 인해서 터울사 대학살 이런 게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게 사실이 세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거나 이렇게 아름답게만 되지 않았다. 시카고조차도 훌륭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여기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세상은 어디나 지옥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인공의 입들로 좀 전해서 했던 것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의 초대 법칙 이게 사실 여기하고 좀 연결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제 배경으로 말씀했던 그런 법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법이. 그래서 여기서 초대 법칙도 이제 뱀파이어는 이제 주인이 허락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왜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다, 되게 제약이 크네?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이 결국 아까 이제 이제 배경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짐 크로우 법이 결국 흑인들을 법적 울타리 밖으로 밀어낸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고 딱딱딱 땅땅땅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에서도 결국 초대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백인 포식자들에게 저들의 집은 언제든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 사냥터다라는 어떤 합법적인 초대장을 준 것이다라고 이제 그 배경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짐 크로우 법이 또 초대와 법칙하고도 연결이 되고 저도 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초대를 뱀파이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잡한 관계에 있는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의 뱀파이어들 그러니까 백인의 외양을 갖고 백인으로 동화되면서 흑인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아일랜드계 이주민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또 초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끝에 보면 그래도 KKK 친구들이 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다 끝나고 제재소를 팔아 넘겼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총을 들고 이제 우리 사냥하러 가자 하고 그냥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무런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오게 되어서 이게 일종의 그런 위계적인 어떤 순서도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법에 관련된 징크로우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일랜드 이주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궁금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KKK 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사냥하게 됐던 끔찍한 모습을 다루는 게 아니라 뱀파이어가 왜 아일랜드계 이주민의 얼굴로 등장했을까? 이게 사실 영화의 핵심적인 좀 포인트가 아니었다 생각한데요. 레밍, 아일랜드인도 사실은 원래는 대단한 차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1850년대에 기근을 때문에 결국 아일랜드에서 영국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왔던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로 왔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도 차별을 받던 사람들인데 왜 이게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이주민이라는 존재의 등장이 이 영화를 더 한층 더 이제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KKK단 그러니까 그 백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냥 KKK 뭐 소속 단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단순히 그냥 흑백 대결, 흑백 이제 갈등, 인종 차별로만 그렇게만 그려졌을 텐데 이 백인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아일랜드 이주민이라는 데서 이제 논의가 한층 더 깊어지고 이게 단순히 이제 선악 구도를 이렇게 딱 잘라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는 이제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19세기 미국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유럽의 흑인으로까지 불렸던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도 그 흑인들과 이제 빈민가에서 함께 섞여 살고 이제 같이 문화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교류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 영화에서 이제 레믹이 아일랜드 민요를 막 부르면서 이제 과거 침략자들이 자기에게 성경 문구를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데 결국 수백 년 전의 레믹은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차별의 피해자고 본인도 분명히 이제 영혼을 짓밟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문화를 온전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피해자였을 건데 이제 이게 뱀파이어로 이제 흑인의 어떤 영혼과 문화를 그러니까 블루스로 상징되는 이제 문화를 탐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주류 사회의 백인이
되어가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 레믹이라는 아일랜드 이주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계 이주민이 사실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더 백인의 모습을 가지고 되고 싶고 위계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 사회에서 나는 흑인이 아니라 이주민이 아니라 좀 더 백인이 된 사람의 주류 사회로 녹아들고 싶고 그러나 그 어떤 자양분이 될 만한 우리의 문화적인 풍성함과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흑인의 어떤 것을 이제 탐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동시에 영화가 보면 이 친구들에게 지위도 사실은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뱀파이어에서 너무 무섭고 공격적이고 하지만 낮에 나갈 수가 없고 밤에 해를 맞으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선주민인 것 같은 어떤 인디언과 같은 모습들 한 사람들이 여기를 뱀파이어로부터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사냥으로부터 오히려 피해 다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대륙에 속했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나오고 피를 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게 그 영화에서는 되게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로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런 어떤 피해자적인 지위도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레믹이 왜 흑인의 피를 그러면 탐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저는 일제시대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지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적인 게. 네.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경찰보다 일제시대 때 그 한국인 그러니까 친일파죠. 그러니까 순사들이 더 악독했다, 더 지독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 레믹이 그 흑인들의 문화와 뭐 그들의 피를 탐했던 것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백인이 되기 위해 내가 주류사회 백인이 되기 위해 이제 나는 흑인과는 달라, 난 흑인이 아니야. 라니까 그들에 대해 이제 박해를 가하고 그들의 생명을 탐하고 문화를 탐하고 하는 걸로 그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감독이 예전에 했던 그 영화가 블랙팬서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향으로서의 아프리카에서의 엄청나게 멋진 선진적인 과학 문명과 이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현실 사회를 약간 비틀어서 멋진 이제 다양성을 그려주려고 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 배경들 속에서 흑인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엄청난 원천. 근데 백인들은 이거를 학살해서 없애려고 하고 중간자적인 백인인 이제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이거를 탐하려해서 뺏어가려고 하고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마 영화의 백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처음에 영화가 나올 때 무슨 진정한 음악은 죽은 자도 살리고 뭔가 미래와도 연결을 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블루스 연주를 하고 있는데 뭐 미래에서 나오는 뭐 락 음악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갑자기 초시공적인 어떤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시대와 여러 가지 뛰어넘어서 하는 그 장면이 영화에서는 이런 상상을 하나라는 생각에 했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어떤 고통을 잊고 대단한 그러나 누구도 이걸 탐하고 싶어 할 만큼 대단한 매력이 있었던 어떤 걸로 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문화적인 전유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프로프리에이션인가? 제가 옛날에 카메룬 친구가 난민 친구가 저한테 전통 의상을 선물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민 영화제 때 한번 전통 의상을 한번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친구가 줄리앙 이거 이렇게 입고 다니면 미국에 총 맞아요 흑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어떻든 축하하고 서로 이런 걸 한다라는 정도의 얘기였는데 전유라고 하는 것이 지배 문화가 피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위 문화의 것을 차용하되 실제로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몇 가지 모습만 이제 차용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드레드락 머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레게 좋아하고 이런 머리 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맥락에서는 이것은 흑인들의 문화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감히 실제로 이것들을 트래디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차용하면서 머리의 모양만 가져가려고 한다라든지 것들을 뭐 미국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물론 미국에서 지낸 기간이 뭐 한 1년 남짓밖에 안 돼서 짧기도 했거니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갇혀진, 그러니까 온실 같은,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막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뭐 경험한 건 없는데, 근데 그 문화 전유, appropria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던 때는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일민족이다, 단일 문화, 단일 인종 막 이런 거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 이런 문화 사이의 위계,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간의 문화가 충돌하는 상황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뭐 덮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이제 영어 텍스트를 읽다가 문화 이제 cultural appropriation 이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예시로 들어줬던 게 어느 대학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한 대학교가 그 대학교의 문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선주민들의 모습 실제로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추장들이 쓴다고 하는 그 머리 장식을 쓴 그 인디언 그 원주민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을 대학 문장으로 쓰는 대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해. 뭐 그 대학이 특별히 뭐 어떤 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한 대학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대학인데 이제 그 문장을 쓰는 거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게 그거의 예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유라는 키워드를 볼 때 아 그때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B 조던 1인 2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나무주연상을 탔죠. 이 형제 데뷔를 어떻게 혹시 윈니는 보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왜 쌍둥이로 하필이면은 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감독이 밝혔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감독이 밝혔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그 쌍둥이들 특유의 좀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제보다 더 끈끈한 어떤 유대감을 그리고 싶어서 쌍둥이를 채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쌍둥이 형제의 이름을 보면 또 다른 감독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스모크와 스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 그랬군요. 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스모크는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연기고, 스택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쌓아두는 것인데, 이거를 또 이 어떤 억압 받는 사람의 각 그 생존 전략을 두 가지를 보여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처럼 그러니까 약간 좀 적응하고 그냥 체제에 순응하고 평화를 바라는 그런 생존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스택은 이제 맞서기 위해 이제 벽을 쌓고 좀 더 직접적인 저항을 하고 직접적인 공격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그래서 영화 갱 출신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예, 뭐 스모크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수능적인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거친데, 근데 그래도 그 스택이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의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두 개를 지으려면 일단 형제여야 했던 것이고. 그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 킹이 있고 말콤 X가 있어서 맞아요. 그 어떤 흑표단이 나와서 좀 더 강경한 형태의 이 차별을 뒤집기 위해서는 강경한 형태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과, 아니면 준법과 평화적인 운동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노선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스택하고 스모크도 좀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이 차별에 맞서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인물로 좀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런 노선, 그러니까 어떤 저항에 있어 노선 얘기는 또 한 번 가져오자면 한국에서도 분명히 독립대 얘기가 그렇죠. 논의가 네, 있었고, 네. 뭐 다른 나라 어딜 가도 유사한 이런 이제 노선 간의 갈등은 늘 있는데, 근데 이 영화에선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적으로 그린 거겠지만,
두 형제가 이제 그러니까 화해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을 이제 잡고 둘이 이제 화합을 하는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하던 것을 이제 손에 넣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영화가 그려져서 뭐 이상적으로 영화 속에서나마 이상적으로 이제 감독이 그래도 그 부분을 잘 마무리 져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가 말미로 가다 보면 한 명씩 다 뱀파이어가 되고 한 명씩 뱀파이어가 되고 중간자적인 인물인 그 보 차우하고 그레이스 차우 그러니까 여기도 모범적인 소수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인이라든지 아시안들은 차별을 또 받지만 또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흑인과는 또 다른 너희들은 모범적인 소수자야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지위를 격려해주면 좀 더 온건하고 이 지배 질서에 크게 저항하지 않으면서 이등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그린다고 하는데 이 역할들도 흑인 지역에서도 물건을 팔고 백인 지역에서 물건을 팔고 그런 형태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다 뱀파이어가 되고 그리고 여성 그러니까 한방울법 원드럼 룰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백인이 여성이었는데 흑인 사실으로 평가되었었던 그 분도 결국은 이제 뱀파이어가 되고 한 명씩 다 뱀파이어가 되는데 그리고 뱀파이어가 되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막판에 근데 영화 쿠키에 보면 이게 100% 저는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산 주인공에게 살 만큼 살아서 쿠키 기억나세요? 쿠키? 저 쿠키 못 본 거. 쿠키가 이게 영화에 쿠키가 있어요. 그렇구나. 못 본 거 같은데. 아니 껐던가. 영화가 다 끝나고 네. 주인공이 세미가 나이가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서 거의 노년에 정말 절정의 블루스 연주가로 사는데 레믹이 같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레믹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좀 따라갈 거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누릴 만큼 누렸고 음악을 택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데뷔를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도 늙지 않은 거예요. 뱀파이어들은 하나도 늙지 않고 영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치 안에 이제 또 그 주인공이 넘어가느냐 하면 넘어가지 않고 어떤 그 동안에 가졌던 블루스라는 하나의 음악과 그 힘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 가치를 내 설령 여기서 죽는다 해도 나의 인생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역할과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결국은 뱀파이어들이 다 탐하려고 했고 영생으로 미끼를 얻으려고 했고 지배 문화로 더 가져오려고 했지만 고유한 어떤 문화의 영역을 지켜냈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으로서 이건 사탄의 음악이야 시너스하고 어울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처음에 약간 불안했어요. 그 기타가 망가진 기타로 들어와서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영화 시작하는데 혹시 이 친구가 아버지를 찌르는 건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찌르는 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당연히 그런 장면 안 나왔는데 결국 내 기타를 잡고 교회를 나와서 어떤 지배문화에 순응한 것 같은 지배문화에 순응하지만 지배문화가 허락한 공간인 그러니까 오빠가 허락한 어떤 페미니즘과 같은 그 공간인 거기서 형성되는 어떤 흑인들의 교회 거기를 떠나서 자유를 찾아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어떤 영화의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좀 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사회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만약에 있다. 우리가 이거 해석한다면 미국의 맥락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의도치 않게 몇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필로그에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과연 뭐 이주 노동자라던가 뭐 난민들이라던가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영화 속의 레믹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생각나는데 문화적인 전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다 보니까 K-팝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많은 인기를 얻는 것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상업화된 K-팝이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이콘들을 조금씩 빼오긴 빼오는데
실제로는 전 이제 최근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 다시 들었거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말레이시아였던 건가요? 한국이 K-팝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문화가 팔리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낮게 보고 인종적으로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K-팝을 소비할 대중으로만 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서던 아시아에 있던 분들이 다들 연대해서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어떤 그 인터넷상의 논쟁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위험한 지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저희들의 어떤 그러니까 억압적인 형태에서의 예를 들어서 식민지배나 그런 억압적인 형태에서의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의 민족주의나 이겨내기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동질감은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우리의 어떤 뽕에 취해서 우리가 최고고 K-팝 너무 멋져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탈아시안하고 우리 아시안이라기보다는 좀 다르고 계속 동남아시아에 있고 다양한 형태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선을 긋고 우리는 그것과 다르되 문화를 차용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시안에서는 여기서의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처럼 어떤 백인부터 차용되어 있는 어떤 인종주의적 위계에서의 중간자적인 위치를 자꾸 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가 약간 저는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도 한국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K컬처가 이제 날아오르면서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생기면서 그 이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한국 그 국내적으로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분리하되 평등하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자주 언급되는 문제 중에 예를 들면 노키즈존. 근데 요즘 노 무슨 존이 맞아요.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물론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가 그 노키즈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특히 뭐 영업장 그 사장님들의 말도 일견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뛰어다녔을 때 이제 위험의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수임 불가능한 어떤 불편함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결국 이제 분리하되 평등하다처럼 분리한 거고 그러면은 키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주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 분리하자는 거다.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조언이 늘어나는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지금 괜찮은가, 우리는 지금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물음표도 떠오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음식을 많이 충분히 시키지 않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자리는 많이 차지할 수 있고 근데 그만큼의 단가는 안 나오고 근데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연히 이제 영업주의 입장에서 고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 무슨 존이라는 것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노라고 할 때 들어간 사람은 항상 그런 경우들이 약자들인 거잖아요. 소수자들인 거죠. 가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코로나가 아닐 때도 가끔 그런 경우인데 노 포리너라고 한다라든지 노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한다든지 노 차이니즈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맥락 속에 등장하게 된다면 근데 한국에서도 우리 분개하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한국인에 대해 차별하고 노 뭐 코리안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서 우리 트위터를 인터넷 인스타그램 폭파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판에 사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지우고 진입을 막고 분리하는 형태로 사실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실 옳지 않다 이런 내용도 이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 나눴는데요.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50년 이후에 사라졌지만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계속해 남아서 지금에 있는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무섭게 남은 것 같고 한국과 관련돼서도 계속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면 팔수록 그리고 이렇게 아는 그 배경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 많이 그러지 않았지만 2회차 관람을 하면 더 여러 가지 좀 어떤 상징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스카
영화상, 저희 나무주연상과 여러 가지 수상 단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시너스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